일요일 총선 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야 청년 정치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 첫 코너이긴 합니다. 예, 세 분은 이렇게 방송국에 자주 이렇게 토론을 하시죠? 예, 네, 뭐 자주 뵙는 분들이고. 사실 이제 박성민 대표, 박성민 최고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새해 또 반가운 자리이긴 하고, 김용태 전 최고랑은 일주일에 3-4번씩 저희 부모님보다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가 비슷하고 공감하는 게 많은, 지역은 다르지만 당은 다르지만 이 같은 청년 정치인끼리 토론하는 게 훨씬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토론도 재밌고요. 네. 대기실 토크도 재밌습니다. 아, 대기실 토크까지. 진심이 오가는. 예. 네.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기대가 좀 돼요,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얘기하고 올 수 편하게.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있죠. 사실 깜짝 놀랐으면 두 분 또 친구같이 반말을 하시길래 제가 이전에 우리 두 최고위원님 두 분 전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 너무 자주 봐가지고. 아하, 네. 친하게 말을 하길래.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 최고님. 네. 자,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에 갑자기 급하게 여당에 좀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마포울 출마를 이제 네. 서울시당에서 저희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스템 공천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을 자주 하셨고, 또 여사 그 명품백과 관련해가지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중도층의 많은 다수의 상식적인 생각들을 지금 지도부가 계속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든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든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번 어젯밤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이른바 주류들의 비판을 보면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부 총질 비난 논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내부 총질인 양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가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부담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나서 부담이죠, 사실.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가 지금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도층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잘 전달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그 박성민 최고위원께는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 그 2인자라고 알려진 한동훈 위원장까지 사퇴 요구를 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제 논란을 자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뭐 한 달짜리 비대위, 하루짜리 비대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건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좀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총선 앞두고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이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이렇게 사퇴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 거고요. 공정한 공천 얘기가 사실 저는 그건 표면적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질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섭섭하다, 용납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내부에서, 정치권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특히 국민의힘 분들한테는. 네. 마치 볼드모트 같은 존재처럼 말만 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파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용해인 의원님 보시기에도 본질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난 한 달 정도 동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름까지 바꿔 불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 이렇게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사퇴까지 압박하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여당에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쉬쉬해 왔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부하 그런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동료다라고 이야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도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로 찍혀 나갈 정도니 다른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얼마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굉장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대통령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었던 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라는 명분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뭐 비리 의혹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부분이 있다. 같은 아주 정제된 표현마저도 꺾어내기 바쁘다라는 것을 어젯밤 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국민이 선택한 길, 나 할 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버틸 수 있나요? 오늘과 내일이 좀 중요할 것 중요한 같습니다. 날인가요?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떠한 메시지를 조금 뒤에 낼지가 좀 보여질 것 같고요. 또 메시지에 따라서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표출될 수 있어서 오늘 내일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늘 내일 중요한데 사퇴를 하게 된다. 이거 지금 상상이 저는 안 가거든요. 뭐 총선을 할 수가 있나요? 사퇴가 될 수도 있는 뭐 거예요? 사퇴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해요 여당으로서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여당이 집권 여당은 안정이고 책임을 강조하는 정당인데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또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과 대치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이요? 총선 왜냐하면 내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을 이 총선에 예. 다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용해인 의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주 모호하고 아주 정제된 표현을 써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를 살짝 표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뭐 사실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아라라는 요구를 받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의 자존심상 아마 용납이 안 되는 일일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퇴를 요구한다? 이거 사실 납득하기 힘들죠. 그러면 또 이준석 전 지금 이제 대표인데 초대 신당 대표인데 서로 다른 팀인 척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또 했더라고요. 이게 전략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의구심과 의혹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던 부분이긴 한데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 좀 그런 약속 대련의 수준은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익명으로의 갈등이 오고 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버티고 뭔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오거나 뭐 이런다고 하면 약속 대련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어제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뭐 인간적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사퇴하면 이제 불통의 길, 소통하지 않는 그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대통령실의 오만함이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사퇴를 안 하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사실 레임덕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준에서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그럼 비대위원장 누가 하냐라고 누가 합니까? 앵커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혁신에 이준석 대표도 실패했고 김기현 대표도 실패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실패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본인이 축출될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측근 중도 다음에는 도대체 어떤 뭐 속칭 바지 사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당대표가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중에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정치적으로 우리가 싸우다가도 여야가 싸우고 당내에서 싸우다가도 인간적 관계까지는 정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감정을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비난도 많이 당하고 비판도 많이 당하지만 그 비판하는 사람들과
인간적 관계까지 정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그 인간적 관계가 이용원 뭐 이게 단체 채팅방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제 대통령이 약간 갈라서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그렇죠. 이제 공유를 한 거잖아요. 예. 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사 인용 정치는 또 처음 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본인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이 글을 올리면 될 일이지 무슨 마치 여론전을 내부에서 피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냥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대통령실은 특히 대통령은 혁신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혁신을 원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벽 방어 절대 수비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가 청산될 수 없다라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용원은 복심이 맞아요, 진짜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해석이 됩니까? 그 대통령 그 선거 당시에도 네, 수행을 수행실장이죠. 하셨고 네. 하다 보니까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당내 갈등이 있었을 때 이용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도 또 김기현 대표 때도 지금까지 계속 탁탁탁 진행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분란을 좀 계속 야기하는 느낌이긴 한데 자,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지 그럼 김용태 최고위원한테 마지막으로 어떻게 당 입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푸는 게 근데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이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실체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몰카 공작이다, 뭐 불법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명품백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좀 입장을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버틴다면 윤석열 정부 우리 용해인 의원을 레임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뭐 레임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레임덕은 총선에서 저희가 지면 레임덕이 치면. 시작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또 문제가 좀 되는 게 지금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특정 방송사하고 단독 인터뷰하겠다 대통령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에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방송사 인터뷰로 이렇게 이 불통 논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아 근데 정말 참 변하지를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자회견을 검토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나왔을 때 이제 방송 출연을 하다 보면 어떻게 예상하시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은 안 할 것 같다 같은 답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서로 룰 세팅을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권을 박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사실 대통령실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룰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정면으로 급부상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특정 방송사랑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일종의 단독거리, 특종거리를 방송사에 주고 대신 우리는 이러이런 부분은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거래가 성립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언론인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왔던 대통령실이 이렇게 편협하고 좀 오만한 결정을 하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증명을 하는 거죠. 대통령실은 솔직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소통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에서 따뜻한 곳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신년 기자회견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이나 이것 때문에 좀 자꾸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그걸 묻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만약에 그걸 질문하지 않는다면 기자 정신이 위배되는 거라고도 저는 보거든요. 가장 큰 논란이고 가장 대통령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논란. 그걸 짚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일개 방송국, 특정 방송국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특정 방송국하고 할 때
그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안 할까요? 뭐 그거를 어떻게 할지 봐야겠지만 예. 어쨌든 사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대통령이 그동안 특정 언론사하고만 접촉하고 네. 국민들께 그리고 좀 언론인들과 다양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불통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겠다. 이건 완전 다른 행보라고 봅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또 이태원 특별법, 뭐 우리 용해인 의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거부권 행사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쌍특검 재의결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거부권을 또 행사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뭐 거부권을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쓰고 계셔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이제 거부권을 쓰셨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도 주로 이제 명품백 수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명품백 수수뿐이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도 있고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이슈도 사실 남아 있고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문제에 대한 특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답변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랑 김치찌개 오찬을 한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더니 결국에는 그것조차 안 하고 방송사 하나 특정해서 단독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뻔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우호적인 뭐 보수 일간지 뭐 아니면 종편 방송사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원하는 메시지만 나갈 것이 너무 뻔해서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단독 인터뷰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수준이 되는 언론과 인터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예. 봤어요. 근데 사실 언론의 수준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 국민과의 소통을 대하는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수준 먼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까지 행사된 모든 거부권이 다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거부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어떤 우려가 있는 네. 위헌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조차 없는 법안이고요. 심의할 때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많은 협상을 이태원 특별법 관련돼서 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얼마나 많이 양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던 게 바로 이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점을 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유가족분들 뭐 오늘부터 단식하신다고 하고 지난주에는 삭발도 하셨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돼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이 법만큼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재 의원이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정치를 하나에 대해서 뭐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픈 국민들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 법안 내용 중에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원칙과 이런 부분하고 좀 괴리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유가족분들이 그동안 국회에 와서 여당 의원들 만나려고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슬픔을 좀 토로하려고 해도 여당 의원들이 다 안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나셔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특별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좀 어렵다. 예.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말씀 그냥 들어주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거 없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된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전 느껴지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해서 좀 이 법안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그래도 거부권 행사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이 저도 저희 국민의힘의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저는 이해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럼 유가족분들에게 설명하거나 이런 과정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네. 좀 드리고 싶은데 마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입법과 관련돼서 막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본인들이 추진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네. 유예 관련돼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일일이 다 거부권 써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만 무조건 야당이 반대하지 말고 받아라? 저는 이런 적반하장도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국을 풀고 이 법안을 생산성 있게 심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반드시 공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쌤 최고위원님. 저도 뭐 짧게 네.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대통령 심기보자라고 세금받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 이태원 특별법을 정말 이렇게 명분 없이 거부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는 책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국민들 앞에 그리고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 앞에 대통령이 정말 죄송하다. 내가 더 책임을 지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들을 떠나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이거 하기 싫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여당이나 그런다고 족족해서 거부권을 쓰면서 야당만 계속해서 나쁜 정당 만드는 대통령의 행태나 저는 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참석한 행사에서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거 이것도 공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는 뭐 규정에 따른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여기서는 또 사과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님 질문 계속. 예, 첫 번째로는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께서 저는 톤앤 매너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어요. 그 자리가 고성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됐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 직원들도 규정대로 했던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로는 전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좀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그렇게 고성을 쳤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계인 의원님은 이제 좀 생각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정말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당연히 입법부는 어느 정도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또 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이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번 그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강성희 의원 한 명을 그냥 끌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끌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앞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국회의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의장이 해야 된다.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를 국회의 수장인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이 당연히 어떤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단호한 대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 바이든 날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였냐면 이게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한 말이다라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국회한테는 이 땡땡 저 땡땡 욕해도 됩니까? 저는 그때부터 사실 이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가에 대해서 국회가 좀 더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국회의원을 사지 들고 쫓아내는 폭력적으로 끌고 나가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국회에 여야를 할 것 없이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좀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상황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여야 간에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의원이 그렇게 고성하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냥 웃고 그냥 악수 한 번 더 하고 알겠다 하고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냥 지나가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지나가셔도 되고. 예. 어떻게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자리에서 이제 강성희 의원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하시는 이제 여당 의원들도 지금 꽤 많이 계신데 저는 완전히 이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논란은요. 일단 강성희 의원이 뭐 고성을 질렀다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하시지만 사실 그 전에 보면 대통령이 그냥 그걸 들어줄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또는 경호원들이 뭐 매뉴얼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들고 나갈 때 의원을 막 짐짝처럼 입을 틀어막고 들고 나갈 때 사실 막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지 마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근데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악수하면서 지나가니까 경호원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더 이 사람이 어떤 말도 못하도록 입을 막고 빨리 내보내야지.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던 거고요. 결국 이거는 뭐 경호 매뉴얼을 논하기 이전에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를 완전히 무시했고 그것을 대통령은 그냥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강성희 의원을 탓하고 뭐 사실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게 누구냐. 저는 이걸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4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총선 열차 4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 박성민, 용해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쪽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명분과 실리, 균형을 찾겠다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에 어떤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까? 일단 사실 처음에는 네. 병립형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을 직접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 뒤에 당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연동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무게를 두고 고민하는 쪽으로 좀 선회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좀 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아직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이 일단 대표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는 과정 중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직접 연동형으로 가자 이렇게 확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 병립형으로 갈 것이 거의 99% 정도 됐던 분위기에서는 많이 달라졌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 명분과 실리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거는 과거 실리만 계속해서 얘기했던 병립형 선거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에서 어쨌든 명분, 우리가 약속했던 정치개혁 그런 것들을 지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좀 더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동형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게 되는 겁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먼저 예.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연동형으로 계속 존치하게 되면 일단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에 용해인 의원 계시지만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그 비례연합인가요? 개혁연합에 같이 함께하게 된다면 사실 저도 그거는 위성정당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의힘도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계속해서 병립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예. 이 선거제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가 이 선거제의 결국의 핵심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갈지 연동형으로 갈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주셔야 여야 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자, 민주당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은데 용해인 의원이 지금 개혁연합신당 하고 있는데 반윤 비례연합정당 제안하면서 이게 또 위성정당 아니냐 이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면 네, 좀 좋을까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가 네. 연동형을 유지하고 촛불개혁의 어떤 과제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진심으로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제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네. 다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카드를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서 소수정당한테 비례대표 의석 일부 할당하는 방식. 네, 또 다시 꺼내 들었어요. 네.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시혜적인 시각으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소수정당을 3% 이상 득표할 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문제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 도대체 언제까지 좌고우면 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연동형을 지키고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 완수하고 네.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연합정치에 좀 담대하게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그것이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이든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용태 최고랑 저랑 지난주부터 이 사안을 가지고 한 3번, 4번 정도 같이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연합정치와 위성정당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정치를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이 그 좀 들어요. 선거를 앞두고 제가 왜 그렇게 하시는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저는 선거법에 꼼수 자꾸 제가 하려고 말씀드리고 하셔가지고 있고요. 네, 그건 말 끊지 꼼수입니다. 마시고 야합이고요. 제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선거 때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그 앞순번 시민사회 TO의 비례의석까지 합당을 통해서 다 흡수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드린 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개혁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세력들이 예. 수평적 연합을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에서 수평적 비례연합을 위한 최소 핵심 원칙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텐데 네. 여기에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뭐 핵심은 뭐 짧게만 이 자리에서 약간 맛보기로 말씀드린다면 선거 끝나고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 그리고 연합 정치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선거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합당만 하지 않으면 위성정당 아닌 거죠.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위성정당과 연합정치의 차이를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남의 다른 세력의 연합정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낙인 찍는 거 그만하시고 본인의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못 만드는 것에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리면 네. 연동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만들겠다. 라는 게 지난 4년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했던 말씀이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김기현 대표가 똑같이 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마디로 김용태 정해야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연합 정치와 네. 야합 정치를 구분 못한다면 저는 용해인 의원이야말로 정치 그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연합 정치, 야합 정치라고 저는 부르는데 야합 정치를 계속 주장하실 거면 기본소득당의 정치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구분을 못 하시는 건 김용태 최고 연합이 같고요. 아니고 야합입니다. 연합이 예. 아니라 야합이라고 꼼수고요. 주장하시려면 왜 위성정당입니다. 야합인지를 설명하셔야죠. 예. 야합이죠.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계신 이제 박성미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판이 이제 결국 민주당이 어떤 키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권역별로 하고 소수정당한테 조금 일부 준다고 하면 이게 예전도 완전 연동형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병립하고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이제 저희가 비례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험지에 있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험지의 환경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표성도 보장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리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험지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당원들이 또 계시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용해인 의원께서 이제 요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민주당은 뭐 화답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라는 뭐 약속이나 이런 게 일단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합.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제3지대의 역할 이번 선거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일성이 거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빅텐트 골든타임. 그렇게 된다면 연합이 가능할까 제3지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용태 의원 얘기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끊임없이 그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합당을 하게 됐을 네. 때 나중에 혹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석을 배출하고 났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른바 그 원칙과 상식에 네. 계셨던 의원들과 합쳤을 때 선거 후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심이 있다. 의심 예.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신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측면들이 과거에 봤을 때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내는 게 보다 지역구보다는 현실적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심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결정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충돌될 수밖에 없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그래 될 거라면 어떻게 제3지대 주도권은 누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죠. 사실 제3지대가 지금 계속해서 뭐 만들어지냐, 뭐 빅텐트가 가능한 거냐 이런 의심 속에서 여러 이제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고 네. 뭐 이제 이름까지 헷갈릴 정도로 이런저런 신당들이 많이 생기고 저도 있잖아요. 잘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 예. 뭐 희망, 예. 뭐 보통 이런 이름들이 많이 개혁, 들어가는데, 미래, 희망 세 개의 그렇죠. 단어가 들어갑니다 많이.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유일하게 속도 조절을 외치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에 이제 본심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어쨌든 기호 3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공통된 생각일 텐데요. 그게 막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다른 세력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뭐 떴다방은 싫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 이 모든 싸움의 최종 승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 포석을 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확실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약간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튕기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국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한테 출마해라라고 또 권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불출마 입장을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밝혔던 거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3지대 전망. 일단 야합은 이 네. 거대 양당의 당대표를 했던 두 이준석, 이낙연 두 전 대표가 생각과 정책과 비전이 별로 같지도 않은데 네. 뭐 기호 3번 운운하면서 제3지대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야합이죠. 그리고 이해관계에 기반한 통합 논의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제3지대의 이준석, 이낙연 등등등의 통합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출마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뭔가 일이 되기 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시간 끌리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권유를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어디가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경선에서 패배하면 그걸 피해자라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좀 이런 되도 않는 프레임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씌워서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좀 들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예. 좀 억지 부리는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이해관계에 기반한 여러 이합 집산들의 끝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에서 뭐 결과적으로 의석을 몇 석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그 이합 집산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이전에도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의미 없이 흩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거대 양당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총선 가까워지면 또 공천 얘기가 나올 거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그럼 거기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뭐 개혁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 이삭죽기인지 예, 그렇게 알곡죽기인지는 잘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알곡죽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공천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신당으로 가서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계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공천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을까요 그런 수가? 아직까지 예상. 특히 지금 벌써 국민의힘은 벌써 지금 상황이 저래 돼 버리니까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양당 다 아하.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은 일단 워낙에 이제 뭐 현역 의원 수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맞서는 경쟁자들도 많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부적격 판정이라던가 뭐 벌써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 자격을 두고도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탈당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제 나왔던 보도였나요? 그 이해찬 전 대표와 두 분이 만났다고. 이재명 대표 예. 두 분이 만나서 핵심 메시지는 공정한 공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 내부 이탈자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위기 의식을 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삭줍기다 알곡줍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좀 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도 워낙 사람이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부 이탈자가 나오는 게 결국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될 시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선민후사할 것이다. 제 임기는 총선까지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사실상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세한 내용 다시 좀 전해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청년 정치인 세 분하고 하는 만큼 공약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이 던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 부분 대한노인회에서는 뭐 폐륜하다라고 막 욕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나무만 보다가 이제 종합적인 숲을 보지 못했던 네.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지방 노인분들과의 어떤 공정함을 말씀하시면서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지방의 노인분들이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약에 더 넣는 것이 맞지 않나. 공약을 오히려 반대로 줄이는 입장으로 가자고 하면 특히 이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사회적 약자였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 더 양상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나이를 줄이자 뭐 네. 이러한 것들은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그 교통 어떤 그 이익에 있어서 네. 이런 사회적 약자나 노인분들로 인해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나고도 있고 그 적자가 사실 아깝다라고 느끼는 국민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실제로 노인분들이 어떤 우울증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기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종합적인 요소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적자 원인 특히 수도권하고 지방 또 철도 도시 지하철 없는 곳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뭔가 하여튼 그 지적하는 부분은 좀 뭐 뭔가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2024년 지금 네. 뭐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중교통 정책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런 시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정책에 필요한 건 기존에 있던 혜택들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 이것이 네.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어떻게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연 12만 원 그 대중교통 패스만 이야기했으면 네. 아니 뭐 그래도 국민의힘과는 좀 다르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이제 양쪽의 정서를 자극하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건 결국 역시 이준석식의 갈라치기 정치는 저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이 기후 위기들이 그리고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방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정도의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25%가 증가했다라는 네. 보고도 있었고 탄소 배출량이 180만 톤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접근, 이런 방식의 시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농어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사는 어르신들의 혜택마저 깎아내리는 것이 이준석식의 공정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바닥을 높이는 대신 가장 최저 기준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혜택과 기준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 이준석식의 공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성민 최고위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저희 정치권에서 표를 잃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논의를 못했던 것 같긴 해요. 뭐 일단 논쟁적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용을 좀 뜯어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대전제로 놓고 가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무조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는 나이가 들었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복지 정책 이거는 사실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렇지 무임승차라는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노인에 대한 교통복지거든요. 네. 근데 이 교통복지 정책을 접근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가고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해야 된다. 노인들의 그런 혜택이 너무 과잉으로 누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방식인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편 교통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본인은. 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연 1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1만 원의 바우처. 그다음에 뭐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무임승차로 이용하고 있던 노인들이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연 12만 원이 너무 적잖아요. 사실 한 달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 그것에 준하는 비용이 그렇죠.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여러 소일거리를 찾아서 그런 무임승차 제도를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들고 나온 내용이 사실은 보편복지의 질적인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논의의 화두를 꺼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식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또는 기성세대 또는 기득권에 매몰돼서 뭐 표 떨어지는 얘기는 하지 않는 비겁한 정치인처럼 호도하는 것이 이 논의 자체를 오히려 불가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요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은 정치인 세 분 같이 하니까 좀 어땠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 괜찮았습니까? 예, 뭐 두 분하고 말씀하는 건 언제나 즐겁고 또 총선 앞두고 있어서 정치 현안이 또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또 자주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용혜인 대표님께서는요? 네, 또 오랜만에 뉴스킹에 나와서 뉴스킹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들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같은 듯 다르고 예. 다르면서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귀한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얘기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열차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